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얼마나 더 강하게 올 거냐, 또는 뭐 가볍게 지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징조까지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은 안 좋아서 경기는 침체가 되는,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라면은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이죠. 예상 성장률에 다다른 어떤 물가 상승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6%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주의 깊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미국은 11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알다시피 많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풀었는 건데, 돈을 푸는 돈 양을 이제부터는 점점 줄여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줄여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태는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빠르면은, 아주 빠르면은 내년 중반쯤에 금리 인상으로, 그때는 이제 테이퍼링이 끝이 나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금리를 인상을 한번 할 것이고, 그게 아마 이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또는 많게는 2번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원금 상환 부담, 거기에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가계 소비, 가계 지출에 대한 어떤 부담, 이것이 한꺼번에 다 몰리기 때문에 단지 이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우리가 했다는 소위 연걸, 또는 다주택자들 중에서 빚을 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에 충격이 시작됐다. 이건 또 뭐냐면, 요즘 우리가 생산자 물가라고 그래서 PPI라고 그러는데, 소비자 물가가 있고 일반 우리 시장을 장을 보러 가거나 하는 우리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물가의 상승,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산자 물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즘 나오고 있죠. 원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 요즘 또 요소수라고 그래서 디젤 차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어떤 성분인 요소수가 지금 중국에서 문을 닫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자 물가가 같이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수출 주도형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인데, 이 수출 주도형 산업에 충격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년에 이것이 제대로 안 풀리면은 우리 경기는, 지금은 기저효과라서, 기저효과라는 게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죽었던 그런 것들이 돈을 풀었던 것이 이제 그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이 올해는 쭉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부분만큼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08년 이후에 최대폭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엄청나게 일어났어서 여기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금리가 쭉 올라가요. 금리가 쭉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거든요. 금리가 다시. 금리가 쭉 올라가는 요 시점에 물가도 제일 놀랐고, 바로 그 시점하고 지금
분위기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을 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미국 연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물가는 일시적일 것이다.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 지나서 내년에도 또는 후년에도 쭉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모습이 만약에 보여지면 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리 언급을 하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은 미리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투자자들은 미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마음 한켠에 투자의 잣대로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고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자 성향이 바뀔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 갭 투자 형식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소위 말해서 차익형 상품들, 이런 차익형 상품에 대한 어떤 투자는 좀 위축이 될 것 같고, 월세 나오는 형태, 또 우리가 베이비 부머들이 68세, 58세에서 68세까지 베이비 부머라고 보면은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우리 2014년 전후로 해서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갔고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또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뒤후에 60대, 60에서 68세 사이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면서 거의 다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흘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돈들이 결국에는 팔아서 차익 실현이 되고 또 월세 수익이든 무언가 안전자산 위주로 가야 노후가 되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파는 시기가 언제냐는 것인데 점점 이렇게 되면은 서서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매물들은 출현할 것이다. 다만 지금 딱 하나 전세 가격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또 서울에는 지금 공급량이 부족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가격이 버틴다라고 봐야 되지 앞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폭발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티는 것이 길어야 1, 2년 이상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3, 4년 차만 가더라도 그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요 분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우리가 요것이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기준금리입니다. 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요때 나타났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보면은 우리가 CPI 지수, PPI 지수,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고,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 조금 짙은 주황색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럴 때. 이게 왜냐면 금융위기가 되면서 현재 있는 생산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공급이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공급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시점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가 올라가 있죠. 지금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요 분야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요 분야와 요 분야 이렇게 08년도, 07년도에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꼭지점을, 전 고점을 할 때 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서서히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더 올라갔었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거다. 지금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인플레이션이 이제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만 실질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잠재 성장률 이하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 갭 차이, 실질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뺀 그 차이를 우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실질 경제 성장률이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장을 해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의 최근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결론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금리는 필수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금리는 더욱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스태그플레이션화 되면 그때는 경기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 금리를 올려서 가자니 시장은 죽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고, 그런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70년대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으려고 가기 전에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되고, 우리 부동산으로 보면은 수요가 축소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가격은요, 당연히 멈추고 또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시간의 문제예요. 요거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언제 이런 현상이 오느냐의 시간의 문제인데,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금 생겨났어요. 슬로우플레이션을 과거는 이런 말을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생겨난 말들입니다. 이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천천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형태예요. 천천히.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곧 경제 성장률보다, 여기 있죠, 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을 우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 하는데, 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오면은 경기는 완전 불경기고 실업률은 굉장히 상승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기 전에 아주 강한 금리 인상이 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1차적으로 국가가 쓸 수 있는 모든 나라는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하게 올리고,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에는 금리 자체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경기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끝나거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가다가 말거나 그런 현상이 되는데,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는 다시 금리를 내려야만 되는, 전 경제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은 돈을 푸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쓰더라도 그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지를 않아요. 우리 금융위기 때라든가 우리 IMF 때 보면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돈이 이미 내 생활 자체가 불안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들도 그만큼 적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해도 실질적으로 실물 시장이 가격이 폭등을 한다든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제 급격한, 이제 강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급격한 수요가 위축이 돼서 가격도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금리 인하해도 심리는 위축된다는 거죠. 그 중간 형태가 이제 슬로우플레이션입니다. 중간 형태가 요 슬로우플레이션인데,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천천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형태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의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강하거나 또는 그 강함이 지속됐었을 때는 우리는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되죠.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다 했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형태다. 최근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슬로우플레이션으로 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현상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급격한 인상보다는
꾸준하게 인상을 가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높아지면 그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한 금리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거의 슬로플레이션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서서히 금리를 가고 가면 갈수록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더 강한 금리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랑비 옷 젖는 정도가 아니고 가랑비가 서서히 나중에는 소나기 또는 아주 폭우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두렵죠. 그때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거죠. 늦어버린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우리 시장 자체가.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런 인플레이션 형태가 됐던, 그렇죠? 이런 인플레이션 형태가 됐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형태가 됐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형태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금리는 서서히 올릴 거냐, 강하게 올릴 거냐, 얼마만큼 올릴 거냐, 언제까지 올릴 거냐의 문제지 금리는 굉장히 강하게 갈 것이고 지금 현재의 슬로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은 금리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강한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결국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을 불러일으키겠죠. 부동산 시장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불러일으켜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경제 성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게끔 만들겠죠. 자, 여기 한번 지난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우리가 그 IMF라는 것을 겪었어요. 97년도에. IMF 때는 뭐 난리가 아니었죠. 사실 전 경기가 전체가 다 우리나라 전체가 좀 곡소리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IMF 때입니다. 그래 이 IMF가 지속되는 시점이 98년도였었죠. 그 98년도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러분 물가 상승 있죠. 여기 이렇게 CPI 지수 이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인데 소비자 물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높죠. 요 밑에는 4%, 5%, 요렇게 3%, 4% 하다가 지금 여기는 8%, 7%, 거의 9%, 2배 가까이 막 올라가죠. 생산자 물가도 한번 보시죠. 생산자 물가다 보면 여기에 3%, 4% 하던 것이 12%, 11%, 2배 이상씩 폭등을 합니다. 우리 경기가 이때는 전멸이죠. 전멸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올려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모양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좀 전과 똑같이 금리라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리 보면은 여기에 금리가 쭉 경기가 안 좋았어. 우리 경기는 사실 2005년부터 안 좋아졌는데 90년대도 97년도 이때가 이제 우리가 IMF죠. IMF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IMF 상황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고 요 자잘한 것들은 어떤 흐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종전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정도로 가다가 말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말아버리면은 이 상황보다는 이미 넘었었네요. 말아버리면은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제가 안정을 찾는데 이 상황이 보다시피 이런 상황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올리면은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를 내리면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금리는 요 밑에 이게 서울 부동산 시장인데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바라볼 때 방향을 바꾸는 턴 역할을 한다. 방향을 바꾸는 턴 역할이라는 게 뭐냐?
요 시점에서도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요 시점에서도 방향이 바뀌고 나면 전 고점에서 가격이 하향 곡선으로 일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금리를, 자, 요 구간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구간에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져도 가격은 떨어지죠. 결국에는 요 포인트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포인트점, 요 지점. 요 포인트점에서 또는 요게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 고점에서까지 올라오는 상황, 그거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이 정점에 머물고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심리를 위축된 상태에서는 이제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죠. 이미 심리적으로. 그 상태에서는 금리가 떨어져도 가격대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지, 어떤 올라가는 도중에 금리를 뭐 올린다고 해서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지금의 금리 인상이 바로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적어도 내년 후년 정도까지 가면서 서서히 압박을 주어서 결국에는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이제 4, 5년 지나면 우리가 3기 신도시까지 입주 물량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은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빠르면은 터닝 포인트가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겠고, 늦어도 후년 정도면은 가격은 충분히 터닝 포인트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